이 영상은 대만 국민 작가 우밍이의 국내 첫 장편 소설 도둑맞은 자전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대만은 어떤 나라일까요? 비교적 가까운 동네지만 우리는 사실 대만에 대해 모르는 점도 많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제일 알려진 대만 정보는 중국과 사이가 매우 안 좋다는 것. 뉴스만 보면 중국 정부가 요즘 대만 침공 어쩌고 하면서 위협하고 대만은 맞서겠다면서 대립 중이고 중국은 대만을 미승인 국가라며 국가로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역시 대만에 민감하죠. 몇 년 전 대만 국적의 K-팝 걸그룹 멤버 쯔위가 대만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에게 맹비난받은 적도 있고 대만 국민 작가 우밍이 역시 도둑맞은 자전거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을 때 주최 측의 일방적 통보로 국적 표기가 대만에서 대만 중국으로 수정되기도 했죠. 물론 작가의 항의와 전 세계인의 반발에 국적 표기는 다시 대만으로 정정되었지만 자꾸 중국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 것처럼 압박 아닌 압박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대만 중국은 갈등이 심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막상 명쾌하게 떠오르는 답은 지금 바로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알려진 대만 속설에는 이런 것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대만은 친일 국가이다 라는 말,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음에도 오히려 일본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말입니다. 또한 대만은 유독 한국을 싫어한다 라는 반항 감정 관련한 얘기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그냥 썰인지 진실인지 아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의 이 대만 역사 시리즈 영상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만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 모든 의문을 명쾌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현재 대만이 위치한 곳은 타이완섬, 오늘의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참고로 대만과 타이완은 동일어로 대만을 중국어로 읽은 게 타이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관습상 보통 섬만 지칭할 때는 타이완섬, 이 섬에 있는 나라를 지칭할 때는 대만으로 읽어서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타이완섬의 첫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현재는 한족이 타이완섬의 98%를 차지하지만 원래 이 섬의 진정한 주인은 대만 원주민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타이완 섬에 거주했는데요. 정식 민족 명칭은 오스트로네시아족으로 해양 기술이 뛰어나 낚시를 즐겨 했으며 훗날 바다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철기 시대에도 도달하고 독특한 문화 다번컹 문화도 발전시켰지만 실제 생활 풍경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대만 원주민은 문자로 남긴 역사 기록이 17세기까지도 없어서 그 전까지는 쭉 선사시대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예전에 타이완은 변방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잦았고 중국 본토에서도 타이완 섬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문헌에도 몇 번만 잠깐 언급될 뿐이죠. 오히려 중국보다도 먼저 타이완 섬에 관심 가진 이들은 서양인이었습니다. 때는 16세기 대항해 시대 여러 유럽 열강은 배로 세계 곳곳을 탐험했는데요. 그중 포르투갈이 1543년 유럽 처음으로 타이완 섬을 발견했고 그곳을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르모사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들은 일찌감치 타이완 섬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니 바로 무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서양에서 중국의 큰 시장이 굉장히 조명받으면서 중국 그 큰 시장을 뚫으면 참 짭짤할 텐데 하고 군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런 중국과 무역을 하려면 가까운 곳에 거점이 있어야 할 텐데 서양인이 보기에 그 역할이 딱인 게 바로 타이완 섬이었죠. 이에 따라 타이완 섬에는 17세기부터 서양 세력이 들어오는데 그중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진입합니다. 차이나머니가 급했던 네덜란드는 남들보다 서둘러 움직였기 때문이죠. 문제는 타이완 섬은 변방이긴 하지만 명나라의 영향권이 미치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점령하는 건 무리였죠. 그러나 무대포인 네덜란드는 그래도 어떻게든 뚫는다. 군사로라도 점령해. 군대를 끌고 와서 명나라와 전투. 결국 무력으로 타이완 섬 남부를 점령합니다. 그렇게 타이완 섬 남부는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게 되고 드디어 역사 시대가 시작되죠. 이때 들어온 네덜란드는 어떻게 섬을 통치했을까요? 그들은 꽤나 우악스러웠습니다. 우월한 군사력으로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원주민에게 우수한 무기를 과시하며 무력 통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에 사탕수수를 가득 심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하다 보니까 원주민만으로는 노동력이 충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중국 대륙 본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야,
중국 남부 한족들, 너네 타이완 섬으로 건너와라. 오면 우리가 돈 많이 줄게 하고 꼬드겨서 많은 중국인들을 타이완 섬으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시기 타이완 섬에 들어온 중국인을 본성인이라고 하죠. 즉 이제 타이완 섬 인구는 원래 살던 대만 원주민에 더해 본성인들도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복사하던 네덜란드. 그런데 네덜란드가 짭짤하게 번다는 소식은 유럽에도 전해져서 스페인도 갑자기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스페인은 포르모사가 돈이 된다고? 그럼 우리도 안 갈 수 없지. 군사 끌고 가라 하고 서둘러 군사를 보내 타이완의 북부를 일시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통치는 얼마 못 갔으니 스페인은 국내 사정이 어려워져서 타이완 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네덜란드는 그 틈에 스페인을 습격해서 타이완 섬에서 축출해버렸죠. 그렇게 경쟁자도 제거한 네덜란드는 신나게 타이완 섬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는 그리 오래는 못 갔으니 17세기 중엽 바다 건너 중국에서 네덜란드를 몰락시킬 인물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성공이죠. 이분은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중국에선 나름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데 때는 1644년 중국 본토에서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잔당들은 청나라에 반발하여 저항했는데 명나라 잔당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바로 정성공이었죠. 하지만 청나라가 워낙 셌던 탓에 정성공은 결국 본토에서 모든 땅을 빼앗기는데 이에 정성공은 결단을 내렸죠. 안 되겠다. 우리에게 남은 최후의 거점은 타이완 섬뿐이네. 거기로 피신해서 새 집 꾸리자. 그래서 타이완 섬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죠. 물론 그곳에는 네덜란드군이 있었지만 청나라랑 맞짱 뜨던 정성공 세력은 숫자가 적은 네덜란드군을 타이완 섬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38년간 이어지던 네덜란드의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타이완 섬을 빼앗은 정성공 세력, 그들은 이후 정시 왕국을 개창하고 청나라에 계속 저항했죠. 하지만 청나라와 정시 왕국의 영토 차이만 봐도 그들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는 정시 왕국을 몰아붙였고 결국 정시 왕국은 1683년 청에게 대패, 얼마 뒤 항복하게 되죠. 그렇게 정시 왕국은 22년밖에 못 가고 청나라에 편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은 짧았어도 정시 왕국은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이 처음으로 타이완 섬에 건너가서 중국인 왕조를 세웠고 이것이 청나라에 편입돼서 중국 역사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당연히 중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보라 해. 우리 중국 왕조가 대만을 점령하고 다스렸다 해. 그러니 타이완 섬은 우리 중국인의 땅이라 해. 그래서 지금도 중국 공산당은 정성공을 높이 평가하여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타이완 섬을 중국 영토 일부로 편입시킨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타이완 섬은 300여 년 동안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거의 돌아가면서 주인이 바뀌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이 되자 또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는 신기하게도 일본이었죠. 19세기 말 청나라는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등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 대사건이 터지던 청나라였고 설상가상으로 타이완 섬에서는 시시때때로 반란이 일어나 청나라는 진압에 애를 먹었죠. 그런데 청나라가 시들해지자 좋아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19세기 중엽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동아시아 최초로 근대화된 강국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 우리가 이렇게 세졌는데 이제 섬에서 벗어나서 슬슬 밖으로 나갈까? 우리의 소원인 대륙 진출 시작해보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 청나라가 흔들리니 대륙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은 1894년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허약한 청군에게 승리, 남은 건 달콤한 전리품을 챙길 차례였는데 이때 택한 전리품이 바로 타이완 섬이죠. 왜냐하면 타이완 섬은 금, 유황 등이 많이 묻혀서 자원이 꽤나 풍부한 데다 타이완 섬은 위치상 대륙 진출의 황금 요충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타이완 섬을 할양받은 일본, 곧 타이완 섬에는 일본 군대가 들어와 1895년 일제가 세운 타이완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하지만 타이완인들은 초반에 일본에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그들을 진압했는데 저항이 너무 거세서 일부 일본 인사들은 야, 반란 너무 많아서 진압하는데 돈 다 쓰겠다. 그냥 타이완 섬은 포기하고 적당히 돈 받고 파는 거 어떻겠어?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타이완 섬이 아시아 첫 식민지였던 일본은 자존심상 타이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일본은 좀 유화적으로 통치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일본은 타이완인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법을 적용했으며 교육 역시 타이완인과 일본인이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타이완인을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술수이기도 했는데 이외로 이 효과는 굉장했죠. 대다수 타이완인이 일본의 통치에 순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이죠. 야 가만 보니 어차피 우리는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잖아. 그래서 일본이 지배해도 별 차이는 없고 오히려 일본이 수준 높은 교육도 제공해주네. 그럼 교육 잘 받으면 안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이득인 거잖아. 차라리 그러면 일본 통치에 협조를 하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타이완 섬에는 일본어를 중국어보다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까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끝까지 유화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1940년대에는 2차 대전에 참전하여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였는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선에서는 물론 타이완 섬에서도 병력을 징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만의 타이완인이 전쟁에 투입되었는데 징집된 그들은 생고생을 했죠. 심지어 미얀마의 정글까지 끌려가서 오지에서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유명한 일본의 대참패 인팔 전투에도 동원되었고 작전지에서는 코끼리와 자전거를 활용한 물자 운송에 동원되거나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타이완인은 대체로 일본 통치에 만족했죠. 어쨌든 일본이 타이완 섬을 통치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공장, 의료, 위생시설도 많이 지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만은 일본을 좋아합니다. 대만에는 보아이 특구라 하여 일제 점령 시기의 정취가 그대로 있는 동네도 있고 일본 제품은 고급이라는 인식도 꽤 빈번하게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끝없이 저항하여 독자적 역사를 일군 한반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본의 통치도 끝이 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 연합군에게 항복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은 연합국의 일원이던 중국 국민당에게 항복하고 타이완 섬에서 물러납니다. 그럼 타이완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드디어 독립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또 지배받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방금 말했듯 일본은 중국 본토의 국민당군에게 항복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 섬 역시 국민당의 소유가 되었고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세력이 건너와 타이완인들을 지배하게 되죠. 여기서 중국 국민당이 무엇이냐? 중국 본토의 세력이었는데 2차 대전 당시 중국 대륙에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국민당,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었죠. 국민당은 자유민주주의,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으로 당시 국민당은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한 중국 대륙의 제1세력, 공산당은 상대적으로 작은 제2세력이었죠. 그런데 2차 대전 때에는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와중 일본은 1945년 항복을 했고 타이완 총독부의 일본군은 제1세력인 국민당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 본토에서 많은 한족이 타이완 섬으로 넘어오죠. 이렇게 일제 패망 이후에 넘어온 한족들을 외성인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아까 명, 청나라 때 넘어온 중국인이 본성인입니다. 즉 본성인, 외성인 둘 다 중국인인데 들어온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대만에 세워진 국민당 정부, 본성인들은 나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성인들이 들어왔네. 그래도 같은 한족인데 일본보단 통치를 잘하겠지? 드디어 같은 민족끼리의 화합의 장이 생기겠구나.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국민당 정부는 오히려 일제보다도 본성인들을 가혹하게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의외로 굉장히 우악스러워서 타이완 섬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타이완인도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야, 본성인 저것들은 일제 지배를 받았으니 분명 일본에 대한 노예의식이 그득그득해. 그걸 뿌리 뽑아야 한다. 일본과 맞서 싸웠던 국민당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국민당 정부, 즉 외성인은 본성인을 일제에 세뇌된 이들로 규정, 전국에 단속원을 내려보내서 안 따르는 본성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에 당연히 본성인들은 분노했는데 이 분노는 1947년 마침내 폭발하죠. 바로 대만 역사의 비극 2.28 사건입니다. 때는 1947년 2월 28일 국민정부 단속원이 한 본성인 여성을 심하게 구타했는데 이에 본성인들의 분노가 끌어올라 정부 반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는 곧 대만 전역으로 확산되었죠. 이에 국민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은 어쭈 본성인들이 갑자기 야
계엄령 선포해서 모조리 때려잡아라 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무력 진압하고 맙니다. 진압은 매우 폭력적이었고 진압에 의한 사망자는 최소 1에서 2만에 달했죠. 이것이 대만의 비극 228 사건입니다. 그렇게 탄압받던 본성인들은 국민당 정부보다 일제 통치 시절이 낫다며 일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대만 땅이 어수선하던 와중 중국 본토의 상황은 또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니 이 다음부터의 내용, 대만의 나머지 근현대사와 대만에 대한 의문들은 다음 2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만 작가 우밍이의 도둑맞은 자전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을 보시면 왜 소설 제목이 도둑맞은 자전거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선 소설은 20년 전 사라진 아버지 산랑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장장 20년이라는 공백 때문에 아버지를 추적하는 여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때 주인공에게 힌트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돌연 자취를 감춘 아버지가 챙겨서 떠난 유일한 물건이 바로 그의 낡은 자전거였기 때문이죠. 청은 사라진 자전거와 같은 행복표 모델의 자전거를 수소문하던 중 최근까지 해당 모델이 진열되어 있었다는 한 카페를 찾게 됩니다. 청은 그 자전거가 아버지의 자전거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 카페 주인 아빠스를 만나고 자전거의 옛 주인에 대해 아는 게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이상할 만큼 자전거에 집착하는 청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아빠스는 이것과 몹시 비슷하게 생긴 자전거 한 대를 알고 있다며 청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빠스의 아버지 바수야는 대만 원주민이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원주민의 삶은 갈수록 비참해졌고 바수야는 일본군에 징용되기에 이릅니다. 바수야가 배치된 부대는 을륜 부대라고 불린 자전거 부대였습니다. 장갑차나 탱크가 진입하기 어려운 밀림에서 전투를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였죠. 아빠스는 바수야가 일본군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다는 사실도 군용 자전거의 존재도 바수야가 죽은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일본이 타이완 섬을 통치하던 시기 이후 타이완 섬을 점령한 중국 군인들이 일본군 신분으로 참전한 타이완인들을 색출함에 따라 바수야는 자신이 입은 전쟁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헤드 튜브의 오른쪽과 안장 밑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소총 끼우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가 그 자전거 앞에 한참을 앉아있더군요. 바수야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청은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어머니에게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버지가 일본 전투기 공장의 소년공으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전거를 매개로 진실에 가까워지던 청은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자전거를 직접 넘겨받았다는 한 남자와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군으로 복무했었다 밝히죠. 대체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는 어떻게 중국군 출신의 남자에게 가게 된 것일까요? 왜 아버지는 한때 적군이었던 사람에게 자전거를 주고 떠난 것일까요? 청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대만 격동의 근현대사를 자전거라는 매개체로 표현한 도둑맞은 자전거. 요즘 뜨거운 감자인 대만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